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총괄 계약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었던 한국제 장갑차를 취소하고 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 변동 사태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에서 촉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이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한 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돌격하다 대전차 지뢰를 밟고 폭약이 유폭하여 대폭발을 일으키는 장면이었는데요. 충격파를 일으킬 정도로 큰 폭발을 일으키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었죠. 러시아 전차나 장갑차들이 대전차 지뢰에 당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와 반격을 저지하려는 러시아, 양측 모두 상대 전차와 장갑차의 진격을 막기 위해 사방에 지뢰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다연장 로켓을 이용하여 지뢰를 살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로봇까지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 흩뿌려진 수십만 개의 지뢰로 인해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 역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지뢰에 당해 격파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 브래들리 장갑차가 격파되었다고 공개된 사진 뒤에 또 하나의 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격파된 브래들리 장갑차 승무원들이 별다른 부상 없이 전원 생존하여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갑차는 부서지고 불에 타 고철덩어리가 되었지만 뛰어난 방호 능력 때문에 병사들은 전원 무사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국 장갑차가 보여준 뛰어난 방호 능력에 현재 운용 중인 서방 장갑차들도 방호 능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각 군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장갑차 도입을 결정했었던 폴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2022년 방산 수출 총괄 계약을 통해 현대로템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었던 폴란드는 얼마 전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10일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방사청 관계자가 폴란드를 방문해 PGG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폴란드 측에서는 한국과 K808 장갑차의 신규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808 직 도입에서 아예 새로운 장갑차들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본 폴란드에서 지금의 K808 장갑차의 방어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강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폴란드의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은 K808의 지뢰 방어 능력을 타겟으로 삼아 계약을 완전 취소해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K808 장갑차의 전면, 측면 방어력은 서방 장갑차의 표준이라고 할 정도의 방어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부 장갑의 지뢰 방어력은 대인 지뢰를 막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토의 장갑차 방어력 등급인 스타나그 스테넥 4569를 기준으로 레벨 1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뢰밭을 돌파할 때 이 정도 방어력을 가진 장갑차를 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독일파 폴란드 반대론자들은 한국에서 로비를 받고 있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어떻게든 한국 무기를 끌고 가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축소하고 공동개발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K808의 방어력이 낮은 것은 국내 전술 환경과 K808 장갑차의 용도상 굳이 높은 지뢰 방어력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K808을 도입할 당시 대전차 지뢰가 깔려 있을 수 있느냐지보다는 포장도로에서 신속한 기동으로 병력을 빠르게 수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부를 강화하여 무게를 늘리고 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기동성을 늘리고 도입 가격을 줄이자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덕분에 K808 장갑차는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시속 100km로 기동하며 수색 및 병력 수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뢰의 위협이 큰 유엔 파병형 K808 장갑차는 스타그나 레벨 3급 지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효율성을 위해 K808의 하부 장갑을 줄인 것이지 폴란드의 요청사항에 따라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난해 방산 수출 총괄 계약 당시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뛰어난 성능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이 기존에 운용해오던 로소막 장갑차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K808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개발로 방향을 변경한 것은 한국에서 K808 장갑차를 강화할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로템에서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K808 장갑차 공동개발을 제안했을 때부터 폴란드를 비롯한 외국 수출을 위해
스타그나 레벨 4급 하부 방호력을 갖춘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세계 군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었는데요. 현재 차륜형 장갑차 수출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특히 유럽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로템에서 얻을 이윤을 다소 줄이더라도 유럽 진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폴란드와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막대한 장갑차 수요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납품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하여 차세대 유럽 장갑차들과 경쟁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번 K808 계약 변동을 통해 폴란드와 현대로템의 차기 차륜형 장갑차 공동 개발이 한편으론 한국은 그렇다 쳐도 폴란드에서 K808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핀란드의 차륜형 장갑차 파트리아 AMV를 로소마그로스메키하는 이름으로 라이센스 생산하여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차기 차륜형 장갑차 역시 로소막 생산을 통해 획득한 기술력으로 개발할 예정이었기에 폴란드에서 K808 장갑차를 원해온 것은 K 전차나 K9 자주포를 구매했던 것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하지만 핀란드는 자국 무기에 대한 개조도 쉽게 허락하지 않으며 군사기술 유출에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폴란드의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핀란드 대신 유럽 군수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 이전도 불사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폴란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며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K808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장갑차의 방호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 공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과연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장갑차의 대전 차지리에 대한 복합하부 방호 기술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벨 4 이상의 방호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전 차지뢰 방호 기술이 다소 뒤처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갑 배열 역시 단일 구조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레벨 4급 이상의 방호 능력을 가진 복합 다층 배열 구조의 우수한 방호 장갑 소재와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폭압과 파편에도 찢어지지 않는 방탄 소재로 파손 방지 구조를 설계하고 경량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장갑차의 변형 방지 구조와 내부 보강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죠. 또한 승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격 흡수 시트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과제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장갑차가 폭압과 파편에 뚫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충격은 장갑차 내부에 전달되어 승무원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폭발로 인해 치솟으면서 병사의 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력 가속도가 발생하여 뇌 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에서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지뢰방호용 의자가 개발되어 국내 군용 차량들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 완충 기능의 핵심 메커니즘, 기술은 해외 몇몇 국가들만이 보유하고 있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장갑차의 지뢰방호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K808 장갑차의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번 달 초 차륜형 장갑차의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 비용 분석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K808 장갑차의 감시 및 타격 능력을 증대하고 전투원의 생존성 보장 및 지휘 통제 능력 향상을 위해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신규 설치하고 지휘 통제 체계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지휘 통제 체계 개선을 위해 차세대 다기능 무전기인 전술 다밴드 다목적 무전기 TMMR화, 대대그, 이하 전투지휘 체계 BCS들 탑재하고 전장 단말기와 측면 카메라를 추가하는 방안이 연구 중입니다. 이번 K808 계약 변동을 통해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막대한 무기 자금을 전부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내외 언론들을 통해 지난해 폴란드와 한국이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가 폴란드에 12조 원 상당의 금융 지원, 즉 대출을 해줬었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2차 수출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폴란드에서 30조 원에 달하는 계약액 중 무려 20조 원 이상을 한국에서 대출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에 한국이 호구냐며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19일 폴란드
재무장관 막달레나 르제츠코프스카가 폴란드에서 개최된 포럼에 참석하여 폴란드는 한국의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일이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방한하면서 언론 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마리우스 국방장관 역시 한국에서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이 독촉하기도 전에 선수금을 납부하며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KAI의 FA-50 구매 대금의 30%에 달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했으며 유례없는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K 전차 대금 역시 벌써 6천억 원이나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보여준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시작으로 KF-21과 K3 전차 등 한국의 신규 프로젝트의 파트너로서 개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힘을 빌려 동유럽의 새로운 방산강국이 되고자 하는 폴란드와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이 새로운 동맹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방산 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 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 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롭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시제 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 시험 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진엑스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공개한 FA-50 AESA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제,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터부터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AESA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긍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 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가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권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소프트웨어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군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무역개발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1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국원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A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0,000km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0,000km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즈펠립 제신투 뉴시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 술코럴 솔 FLNG의 플로팅 liquefied natural gas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사해상 광고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에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 쉘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 제곱미터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 제곱미터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 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가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의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슬의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 코어네드아커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 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 3호중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이양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TOTAL이 내전에 의한 무장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 설비, 조선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액화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 개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160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운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술 호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 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전부 한국에게 몰아주려는 것일까요? 대한민국 강원도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이곳에 또 하나의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현재 미증유의 자원 위기를 겪고 있는 원유 시장에서 한국이 석유 원천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석탄 자원이 석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 덕분에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하는 석유를 한국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를 방문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름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한동안 냉각되었던 관계였던 사우디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이든, 4달 사우디 방문, 육아 안정, 시급.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통치하는 사우디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카슈꾸지 암살 명령 내린 적 없어 정부도 상상초 월고통 겪어 암살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 사우디 지도자로서 전적인 책임. 카슈꾸지 암살 사건 이후로 전통의 우호 관계였던 사우디와 미국 사이는 서먹한 사이로 발전했죠. 무함마드 왕세자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수백 명의 왕권 승계 경쟁자를 숙청하고 자신의 행적에 불만을 토로한 자국 언론인 자말 카슈꾸지를 암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은 사우디와 소통을 거부했습니다. 인권 외교로 대표되는 미국의 행동에 사우디는 아쉬움을 드러냈고 두 국가는 이 이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저버리며 사우디 통치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죠. 이 같은 행보의 배경으로 세계 인플레이션의 중심에 있는 원유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BC에 증산을 요청하며 매 증산 요구하자 원유 아닌 천연가스 석탄이 문제다. 산유국들이 거부한 속내는 국제유가 최고치의 G20도 압박, 러시아가 생산하는 만큼 중동에서 추가 증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죠. 오히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협조를 유지하며 외톨이 만든다던 사우디 방문, 고유가의 인권 외교 자존심국인 반이든 회도리로 만든다더니 고유가의 고개 숙여 카슈꾸지 살해 등 인권 침해 면죄부 효과, 미국 위주의 국제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었죠. 미국도 석유 가격 파동에 영향을 받으며 가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았죠. 매일 41년 만에 최악 인플레, 소비자 심리지수도 사상 최저. 1년 새 2배 오른 매일 휘발유값. 소비의 나라 미국 지갑 닫는다.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와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고 석유 가격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력을 의심받았죠.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며 조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다급하게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죠. 메이 재무부, 유가 급등에 러 수익 증가, 러시아 원유 상한 논의 중, 그렇기에 인권 위반을 저지른 사우디에 직접 날아가서 증산 요청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주민 유가 급등에 표변한 매중동 정책 킵이 엇갈린 사우디 이란. 미 대통령조차 쩔쩔맥 정도로 유가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더 안 좋은 소식은 지금보다 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내년 세계 석유 수요 사상 최대 전망.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단기 에너지 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석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 에너지정보청 단기 에너지 전망 통해 전망치 내내 국세계 경제 성장 따른 휘발유 경유 수요 증가 원인 분석. 2021년 석유 소비는 9,690만 배럴로 1억 배럴을 넘지 않았지만 석유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1억 배럴은 가뿐히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한국은 석유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대부분의 에너지 원을 외부에서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커지는 우크라 리스크 원유 수입 5위 한국. 문제는 에너지. 자칫 잘못하면 석유 값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석유 가격 상승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생산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석유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대륙붕에 묻혀있는 자원을 캐내거나 외부 영토에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최근 한국이 성공한 기술 덕분에 굳이 멀리 나가서 석유를 뽑아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석탄을 석유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한반도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석유로 만들어 이를 대체한다면 석유 위기에서 한국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해지는데요. 석탄에서 인공석유 뽑아낸다. 원유 배럴당 $100 돌파된 경쟁력 충분 에너지연구원 SK에너지 등 기술 개발 박치.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인 석탄핵화기술 CTL은 원래 친환경 에너지원 사업에 밀려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이나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 사업 기술이 더욱 각광받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석유 자원의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고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탄소 기반 에너지원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자 석탄핵화기술 역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이죠. 전문가 기고 국내에서 개발된 석탄핵화기술 수출의 의미, 특히 중요한 점은 강원도 지역에 풍부하게 석탄이 묻혀 있기에 이 기술만 있다면 반영구적으로 석탄을 석유로 변환 한국은 에너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DOE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2030년에 이르러 1일 24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기. 향후 탄소 에너지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죠. 강원도에 묻혀있는 석탄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총 석탄 매장량은 15억 톤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6억 톤이 개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척에 묻혀있는 매장량은 5억 6,558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석탄 매장량의 75.4%를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죠. 과거 산업 일꾼들이 석탄을 캐던 곳인 강원도는 최근 환경 문제와 수익성 문제로 인해 폐광을 거듭하며 석탄 캐는데 소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에너지 기술과 세계 각국에서 석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이 또 하나의 석유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는 기술에 있어 순도를 높이는 연구에 들어갔고 그 결과 석탄에서 석유로 변환 시 97.5%에 가깝게 석유로 변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준이라면 굳이 석유 자원을 탐색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미 광업연구소 역시 한국의 석탄 석유 변환 기술에 대해 주목하며 고순도의 변환으로 보게 된 한국의 액화석유는 충격적이라 증언. 적유값 금값 시대 산유국 꿈 이뤄줄 희망의 신현금술. 이 정도면 강원도는 석유 위에 떠있는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죠. 석탄 가공 청재 합성석유 추출 2030년까지 약 200조 원 시장 기대 국내선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유망. 과거에는 변환하는 데 있어 오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모 석탄 석유 변환 시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거듭되면서 변환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석유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국가 기관 외에도 한국 민간 업체인 SK에너지 역시 CTL 기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기술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린 콜그린 코어 개발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안정적인 변환에 성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SK이노베이션 값싼 석탄서 청정가스 추출 그린 곳 이 프로젝트는 중단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투입되고 인력이 들어간다면 강원도를 중심으로 석탄을 석유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은 상황. 엄청난 양의 석유가 사실 발밑 아래에 잠들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석유 문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한국에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경악. 러시아로 인해 빨라진 에너지 대전환 시대. 한국은 이를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머리를 쌌댔다고 하는데요. 석탄액화 기술로 만든 석유는 석유 값보다 더 값이 싸기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산 석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죠. 이런 흐름에 내심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중국 역시 석탄액화 기술을 몰래 개발하고 있었고 중국 내에 묻혀있던 석탄을 이용해 석유로 변환하는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원 문제에 있어 매번 어려움을 겪는 중국도 석탄과 석유 수입은 물론이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석탄액화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세계 최고 CTL 기술 보유 석탄에서 효율적으로 합성석유 만드는 촉매 개발, 197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연간 2,000톤 규모의 간접 석탄액화 기술 실험을 진행하면서 순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863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실험이 진행, 고공행진이던 유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으며 중국에서 실제 석유를 대체할 것으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고순도의 에너지원인 석유 자원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원하는 순도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국 실험에선 석탄에서 석유로 변경 시 순도 수준이 최대 70%에 지나지 않아 설사 석유로 바꾼다고 해도 더 많은 양의 석탄액화 석유가 필요한 것이 밝혀졌죠. 비교해봤을 때 석유를 직접 수입하는 게 더 싼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번번이 원하는 수준으로 석유를 만들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 한국이 높은 순도의 기술 개발을 완수하고 강원도 석탄을 이용해 현재 석유 위기를 극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꽉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개발을 했어도 스포트라이트는 한국이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뒤늦게라도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석탄액화 석유 공장을 건설, 위린시에 연간 100만 톤 규모의 CTL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하고 내이멍구 지역에도 CTL을 다루는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서 중국은 다시 거액을 투자해 한국 수준을 쫓아간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한국을 뒤쫓아 고순도의 액화석유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석유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비장의 카드, CTL. 이 기술로 석유 문제에서 한국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